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고기는 짝짝 씹는 맛이지. 그럼 김치는 어떨까요? 김치는 찢어 먹어야 더 맛있답니다. 네.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현지 셰프들과 만나면서 한 말입니다. 대박 사건이죠. 한식이 단순히 맛있다는 것을 넘어서 먹는 방식까지도 자신감 있게 소개하는 데서 K푸드 전도사라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실감나네요. 11월 24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달려봅니다. 오, 깜짝 놀래. 짠짠해서 깜짝 놀래. 어머나 우리한테 친숙한 임현식 씨 얘기가 오랜만에 나와서 반가운데 제목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허준 변호사님. 임현식 배우 하면 저는 그 드라마 허준에서 홍춘이 막 이렇게 하던 그 그러네요. 강초 연기 너무 즐거움을 줬잖아요. 네. 저는 그 모습으로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한동안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자주 못 뵀어요. 그러네요. 네. 많은 분들이 임현식 씨 어떻게 지내셨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응급실까지 얘기가 나오는지는 어머나. 차차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네네. 얼마 전에 임현식 씨의 오랜 동료 배우인 박원숙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앨범을 정리하다가 젊은 날의 사진을 한 장 발견해서 임현식 씨한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확인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 여사 하면서 전화가 와서는 아팠다고 하더라. 그런데 지금은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회복돼서 괜찮다는 그 임현식 씨 목소리에 그래도 안도했다는 박원숙 씨인데 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걱정 그리고 반가움, 동료애가 그대로 느껴지는 말이었거든요. 그러겠네요. 임현식 씨가 이번에 오랜만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직접 근황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같이 영상으로 보고 가시죠.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농업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풋고추에다가 가지를 갖다가 이제 교배종으로 만들었다 이거. 우와. 맛도 괜찮아. 먹어봐도. 아삭아삭해. 배추가 지금 그런 데로 좀 붙어 있는데 한번 주워 먹어봐. 너무 많이 떨어진다고. 그거 먹어. 실하다. 그렇지, 맛있지. 색 다른 거 봐. 대본이다. 우와. 그 당시. 우와. 오, 한지무새가 대본. 우와. 나는 이미 잊고 있었던 드라마를 다 기억했으네. 이거는 신양지원. 내가 71년? 포졸 A, B, C, D, E, F 중에 아마 F를 하지 않았을까? 많이 나왔네. 어머. 여기서 그러면은 대사는 뭐였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렸다. 그러면 예. 세상에. 예전에 정말 수십 년도 더 됐을 그 작품에서 맡았던 대사 포졸도 A, B, C, D, E, F 정도도 있다는데 근데 이제 저 영상 보신 분들이 하지건 평론가님 반가움도 잠시 워낙 지금 야윈 모습이 아이고 세상에 이런 지금 반응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야윈 모습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임현식 씨 집이라고 소개가 된 건데 굉장히 부지가 넓고 저기 집이에요? 그렇습니다. 집도 크다 보니까 그 무슨 개인 집이 아니라 무슨 시설 같은 느낌이 뭐 들 촬영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개인 집이라는 겁니다. 어머나. 저희가 땅만 1000평 규모라고 합니다. 저 지역이 이제 경기도 양주시 송추 지역인데 네. 임현식 씨가 1973년에 1일 연속극을 촬영하기 위해서 저 지역을 찾았다가 여기 좋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눌러 앉았다는 거예요. 와. 50년 가까이 저기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임현식 씨 말로는 이제 사극 촬영하기 위해서 전국의 민속촌을 다니면서 한옥에 살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한옥 저 집을 본인이 직접 설계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원래 지어져 있던 집이 아니라 네, 본인이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짓고 어머니를 모시고 저 집에서 농사도 지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머니는 또 돌아가신 겁니다. 네. 임현식 씨가 혼자서
1000평 규모 부지하고 저 집을 관리를 하면서 쉴 틈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한순간의 실수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어머나.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뭐 세상에 그 야윈 모습이 뭔 일이 있었던가를 지금 암시해 주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영상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사과나무가 한 20개 있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한번 농약을 이렇게 이제 내가 직접 하다가 그런데 그 자꾸 재치유하고 뭐 좀 이상했어. 이제 핑하고 말이지 어지럽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상한 거라 구급차를 부르고 해가지고요. 나는 그냥 정신을 잃고 있었고 응급실에서 여러 가지 막 세척이라든가 이제 이 내부를 하는 그런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번 혼났다고 해서 또 그만둘 수 없는 게 또 그 농사일이에요. 세상에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아찔한 순간이어서 또 혼자 사시다가 혼자 지금 농사일 하다가 지금 그런 일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주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직접 제초 작업을 하려면 이제 풀을 뽑을 수도 있지만 농약을 뿌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농약을 뿌리는 과정에서 그게 날아가서 분자가 입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 있는 분들이 다행히 누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한 거죠. 만약에 그래서 이면석 씨도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 옆에 사람이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그게 이제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 원래 10년 넘게 홀로 저기서 이제 어머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도저히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녀분 중에 둘째 딸이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대요. 와. 왜냐 아버지가 또 혹시나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 맞아요.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 혼자 있는 게 마음 쓰였던 둘째 딸이 이제는 이면석 씨 집에 다시 들어와서 같이 살고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제 따님이 오신 건 또 천군만마인데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 이 여든이 되셨잖아요, 벌써. 그리고 많이 야이시고. 이제 물론 농사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1000평이나 되는 대지를 관리하는 거 쉽지 않은데 잠시 농사일 좀 쉬고 건강 관리하면 안 되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전원 생활보다는 병원이 가까운 병세권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진짜. 이면식 씨가 저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머님이 너무너무 저 집과 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땅에서 자연에서 나오는 기운을 받고 살아라. 그리고 이 텃밭 잘 가꿔라는 걸 유언처럼 남겨서 못 떠난다고 합니다. 한 가지 구제받을 방법이 있긴 있어요. 아까 박원숙 선생님 나오셨던데 네. 그 한지붕 해가지고서 순돌이 아빠와 엄마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이면식 선생님이 박원숙 씨에게 박 여사 이러면서 같이 살 곳을 종용하고 있으나 박원숙 선생님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연에서 건강함을 다시 되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또 든든한 진짜 친구 이 박원숙 씨도 이제 계시고 하니까 언제든 또 어려울 때는 스스럼 없이 허물 없이 또 이렇게 어려움도 호소하는 또 그런 두 분으로 멋진 또 친구로의 인생 또 사시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아니 부케라면 꽃인데 그 꽃을 먹는다? 이거 제목만 봐도 평범한 결혼식이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어제 있었던 이분들의 결혼식이었답니다. 누굴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신랑, 먹은 밥이 얼마인데 힘을 좀 더 내서 크게 외쳐주세요.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자, 신부,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진짜 행복한가 봐요. 하재금 보통 이게 결혼식 하면은 뭐 신랑 측이야 뭐 입이 귀에 걸린다 해도 네. 신부는 가끔 이렇게 눈물도 훔치고 할 텐데 뭐 두 분 다 가면 입이 그냥 귀에 걸렸네 진짜.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이제 이장호 씨하고
조혜원 씨인데 둘 다 이제 배우거든요. 저분들이 어제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네. 8살 나이 차이인데 8년 열애 끝에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들의 결혼식 모습이 SNS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요? 네. 호화 결혼식이었다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객 수가 어마어마했다. 뭐 친척진 뭐 해가지고 1000여 명이 운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호텔이 큰 호텔인데 저기 호텔 내부에 저분들의 결혼식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고 합니다. 호텔에 현수막이 걸려요. 아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야 호텔에 그냥 어디 이 결혼식장 앞쪽에 뭐 언제 누구는 신랑 신부 결혼식이 있으면 안내 정도일 줄 알았는데 현수막이 걸린다? 이 두 분 스케일이 남다른 거예요 진짜? 보통 스케일이 아닌 거죠. 저런 대형 현수막은 대형 공연 같은 데 가면 네. 이렇게 로비에 걸어놓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네. 결혼식 현수막을 저렇게 걸어놓은 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니 저거잖아요 저거 지금. 네 맞아요. 저거 지금 공연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을 그러니까요. 법한 대박 사건 거잖아요. 세로로 긴 거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혼식에 눈길을 끄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네. 바로 신부의 부케가요. 군침이 도는 부케였다고 합니다. 네? 앞서 제목에서 부케까지 먹는 남다른 결혼식이다 이렇게 왜 말씀드렸잖아요. 꽃의 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식용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꽃 대신에 아주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뭐예요 이게? 정말 처음 보시는 것일 것 같은데요. 신부의 그 노랗고 화사하던 부케가 본식이 끝난 뒤에 난데없이 호두과자 부케로 바뀐 거예요. 어머머. 단체 사진 촬영 때 진짜 호두과자로 만든 부케를 신부가 들고 있었던 겁니다. 호두가요. 겉은 딱딱하고 안에 속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멸을 상징한다고요. 생명이나 불멸을 상징해서 자손번창, 그러니까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군요. 전 그 재미로 한 줄 알았더니. 아니요. 패백 드릴 때 부모님이 호두를 던지죠. 던져요. 맞아요. 예, 로마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신랑 신부한테 입장할 때 호두를 던지는 풍습이 네. 로마에도 있다고 합니다. 아하. 패백에서 그렇게 하는 줄은 세게 던지면 안 되겠네요 네. 호두를. 그러니까 처음 네. 알았네요. 아무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혼례 음식인데 아하.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호두로 부케를 만드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잖아요. 네. 전 세계 하나뿐인 이 특별한 부케를 만든 계기가 또 하나 있었던 게 뭘까요? 사실 이장우 씨는 사업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기획에 참여했던 호두과자 업체가 있습니다. 네. 이 업체 측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선물이라고 와. 합니다. 하객 답례품도요. 이장우 씨, 조혜원 씨 부부의 얼굴이 담긴 호두과자 세트로 와 대박 사건. 근데 진짜 저 하객 답례품 받으신 분들 진짜 막 SNS도 자랑삼아 올릴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하나하나가 다 정성과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근데 저 정도면 하객이 아까 1000명 정도면 연예인분들 숫자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야말로 연예인들이 총 출동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우선 사회는 웹툰 작가 기안 84 씨가 맡았고 이 축가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출신 가수이자 이장우 씨의 사촌 형이기도 한 환희 씨 그리고 뮤지컬 배우 한지상, 민우혁 씨가 나섰습니다. 환희 씨가 사촌형이에요? 사촌 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뭐 같습니다. 연예인 집안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머. 그런데 주례를 의외의 인물이 맡았는데 누군데요? 바로 아직 미혼인 전현무 씨가 주례를 맡았습니다. 총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이한 주례라고 할 수 있는데 게다가 과거 예능에서 이장우 씨와 가상 부부로 호흡을 맞췄던 티아라 함은정 씨도 이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나. 특히 이장우 씨의 폭넓은 인맥을 확인할 수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이야, 함은정 씨도 의리를 지킨 거예요. 예능에서 가상부부로 나왔는데.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전현무 씨가 주례를 볼 나이야? 하실 텐데 그 이유가 있었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방송으로 지금 유명해진 건 현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된 순간 뭔가 없어질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한 거를 형한테 물어볼까 말까 지금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네 인생에서 결혼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하는 게 난 맞다고 보는 거지. 해야겠다. 현명 말 듣고. 축하합니다. 형이 하라 그랬어요? 자, 땅. 주례를 보세요. 그럼 차라리 형이 책임져요. 어때? 형이 주례를 봐주시고 야. 책임을 딱 지는 거죠. 야, 최초의 주례. 아, 저때 MBN의 대표 예능 먹트립 예능 전현무계에서
나왔을 때 약속을 한 거군요.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 전현무 씨 입장에 약속을 지킨 거네요, 진짜. 그런 거네요. 어머나.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분한테 보통 맡기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한테. 저도 한 3번 정도 했는데 네네네. 여자들도 그렇고 교회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네. 저한테 오시지 왜 전현무 씨한테 갔는지 좀 그래요. 모르겠고 TMI, 어쨌든 네네, TMI.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이장우 씨도 결혼을 한 번 미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난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여러 이제 연애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장우 씨가.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 때문에 네. 일단 한 차례 연기가 된 상황이었고요. 아하. 조혜원 씨는 그런 이장우 씨를 다 이해해주고 배려해줬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장우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싸움닭이라 사람들과 정말 많이 싸우는데 조혜원 씨와는 한 번도 안 싸웠다고 그래요. 서로 일 끝나고 기분 안 좋게 있으면 아예 터치 안 한대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시간이 좀 지나면 좋아지겠거니 하면서 싸우지 않는다고 저렇게 하는데 예쁘신 아내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래서 은매 기죽하고 살아야지. 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앞으로도 그러길 바랍니다만 그러니까요, 네. 두 사람은 결혼식 뒤에 바로 전통적인 허니문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혼여행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신혼여행을 나중에 가기로 왜요? 올해 연말까지 스케줄이 많대요. 그렇게 그래서 빡빡해요? 예, 그런가 와. 봐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국내에서 각자 일정을 소화하면서 작품 활동에 집중하고 멋있다. 신혼집에서 달달한 신혼생활을 좀 보내다가 네.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신혼여행을 갈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네. 최근 이장우 씨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다이어트 선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청첩장 모임, 그러니까 청첩장 전달하려고 사람 만나잖아요. 그래, 만나죠, 네네. 그때마다 매일 술을 마시게 됐대요. 그러다 핑계네, 보니까 핑계. 네. 그러니까 인생이 짧은데 먹는 걸 포기하면서까지 무슨 부경화를 누리겠냐 하면서 계속 먹다 보니 다이어트 선언이 좀 무색해졌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정말로 8년 연애 끝에 또 멋진 이 사랑에 결혼에 꼴이난 두 분 앞으로 또 그 달달한 소식들 또 전해주시길 바랄게요. 뉴스파이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 우리한테 많은 웃음과 또 감동을 줬던 그런 배우였죠. 우리 연예계 또 이 안 좋은 이 큰 별이 또 졌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독특한 사투리와 감칠맛 나는 연기로 존재감이 주연 배우 못지 않았었는데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스크린과 안방극장에서 코믹한 감초 연기를 선보였던 원로 배우 남포동 씨가 어제 오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네. 향년 81세인데 이분이 이제 1944년에 부산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네. 처음에 영화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65년에 단역 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특이한 경력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뭐 고래사냥, 겨울 나그네 이러한 굵직한 작품에서 개성 넘치는 연기를 선보이다가 인기의 배우로 자리매김을 했고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300여 편에서 활약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연기 활동이 갑자기 크게 줄어든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2009년에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어머나. 당시에 15시간의 대수술 끝에 남동생한테 간 이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사진 보신 분들은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와 맞다 이분 기억나. 그리고 이 독특한 이름과 연결시켜서 맞아 이름도 기억나 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유인경 평론가님은 남포동 씨의 전성기 때 활약상을 막 또렷이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감초 연기의 대명사란 말 너무 많이 쓰지만 저분이야말로 100여 편이 넘는 영화에서 숱한 감초였고 뭐 사극도 나오셨고 고래사냥 같은 뭐 현대극도 나오셨고 다 했었는데 특히 그 본명은 김광일 씨예요. 근데 이제 고향인 부산을 따라서 남포동으로 감독님이 남기남 감독님이 지어주셨다고 하는데 부산 남포동 있잖아요, 그죠? 네, 원성기에서. 근데 남포동이 지금 약간 쇠락해가고 있는데 배우 남포동 선생님도 이렇게 별세하셔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네. 근데 그때 진짜 구수한 사투리를 쓰시면서 서민 연기, 감초 연기를 보여주셔서 많은 대한민국 시청과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남포동 씨 뭐 지금 광도 찍고요. 그리고 아까 말기 뭐 100편 넘는 영화 꼭 주연이 아니었어도 감초 연기로 정말 많은 작품을 소화했는데 그럼 우리가 언뜻 드는 생각이 야 그렇게 많은 작품을 출연했고 아무리 조연이라 하더라도 뭔가 경제적으로 노후에는 좀 윤택한 생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한테 잊혀져 가는 사이 TV나 스크린에서 멀어져 간 사이 세상에 모텔, 숙박업소 생활을 10년 넘게 전전하기도 했대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텔 생활 10년 차. 간단히 먹고 사는 데 도 같았습니다. 지방에 되면 무슨 축제 뭐 이래 가서 뭐 노래 한 곡 하고 뭐 사인회 해주고 사진 한번 찍고 오면 뭐 그때는 전부 돈이었지. 제프 하나 하면은 차를 바꾸고 말 정도로 내가 술을 많이 먹다 간경화에다 간암 이거 간 이식을 안 하면 죽는데 그래서 간 이식을 했는데 더문은 10년을 살았으니 많이 살았네. 자기 당한 줄 몰랐지.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한 15군데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집이 제일 두 번째 피해를 많이 입은. 세상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한때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윤택했었네요. 광고 하나 찍으면 차 하나 바꿀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는데 세상에 이런 우여곡절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남포동 씨는 전성기와 달리 말년이 고단했습니다. 지난 2000년경에 큰 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고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은 남포동 씨는 당시 배우자와 이혼도 했습니다. 아이고. 모두 2번의 이혼, 사업 실패, 사기 피해 등을 겪고 빈 털터리가 된 채 10년 넘게 모텔을 전전했다고 하는데 당시 남포동 씨는 방을 내어줄 사람들도 많지만 나는 한 달에 40만 원 주고 하는 모텔 생활이 좋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90세까지는 악착스럽게 살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지만 결국 병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굴곡진 인생사 속에서도 평생을 연기에 바친 고 남포동 씨에게 많은 이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생전에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웃음과 또 즐거움, 또 희망을 주셨던 연기로 그걸 보여주셨던 남포동 선생님, 이제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면하시기를 뉴스파이트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어머나 김혜경 여사 얘기가 나왔는데 된장찌개 줄여서 요즘 된찌 하잖아요. 된찌를 끓이고 김치를 찢어줬는데 대체 누구를 대접한 걸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드신다는데 한국 분들은 된장찌개 김치만 있으면 밥 한 그릇 뚝딱 먹죠. 네. 이렇게 해서 찢어서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정말 제대로 즐기십니다, 김치를. 저도 먹고 싶네요. 침 넘어갑니다. 참을 수가 없죠. 어머나 지금 저녁 시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김치만 봐도 그냥 막 취미가 그냥 막 아밀라제가 막 분출되는데 지금 어디 행사였어요 저게, 호준 변호사님? 저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한국문화원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가하기 위해서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하고 있는데 이때 지금 김혜경 여사 동행해서 같이 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문화원에서 두 팔을 걷어붙인 김혜경 여사가 직접 포기김치 그대로 손으로 들어 올려서 거침없이 결대로 쫙쫙 찢어서 먹어보라고 권하는 겁니다. 야. 사실 김치가요. 잘라 먹으면 맛이 조금 덜한 음식 중에 느낌상 대표적인 그래요, 중에 하나. 진짜. 쫙쫙 찢어서 이렇게 입에 넣어주면 그 씹는 아삭아삭한 그 맛이 진짜. 미치게 침 고인다 지금. 그렇죠. 제대로 된 김치의 맛인데 이걸 제대로 아예 보여주고 온 겁니다. 네. 현지 셰프들도요. 신기하다는 듯이 직접 저렇게 손으로 쭉쭉 김치를 찢어서 제대로 된 한국의 김치 맛을 느껴보는 모습인데요. 네. 김혜경 여사가 김치는 찢어 먹어야 제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지 요리사들이요. 너무 맛있다. 김치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직접 이렇게 찢어 먹더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김혜경 여사가 그게 바로 제대로 먹는 거다. 맞아요. 나도 먹고 싶다 하면서 직접 시식하기도 했습니다. 최대범 교수님, 네. 김치는 찢은 다음에 네. 요렇게 먹으면 안 돼. 어떻게 먹으죠? 요렇게 먹어야지, 요렇게. 그 손맛까지, 김혜경 여사의 손맛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손맛까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유현경 평론가 마찬가지지만 엄마가 정말 찢어주던 밥상에서 그 기억이 나요. 그립죠. 그리고 이제 지진다고 그러잖아요. 지져서 또 찢어주기도 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그 맛이 기억이 나는데 영부인인 이 김혜경 여사도 순방 가서 요리하고 김치 찢어주고 한식 공부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도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아마 남아옥에 오지 않았으면 김장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지금 김장철 맞아. 네네. 거기에다가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이에요. 그래요? 네. 김치의 날도 우리나라가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진 않지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한국 김치의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치의 우수성을 얘기했고 한국 김치를 많이 먹어서 코로나에 강했다는 얘기도 있다. 코로나 시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발효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로나에 좀 강한 모습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일부 셰프들이 그 얘기 듣고 더 먹겠다고 네. 더 달라고 요구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된장찌개를 직접 끓여서 대접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김혜영 여사가 책을 하나 썼는데 밥을 지요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뭐 요리 관련된 책을 본인이 직접 저술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식에 대한 특별한 그 뭐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네. 아마 남아공 가서 직접 남아공에 있는 셰프들에게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잘 이거 알리는 이분 드실 줄 아네. 야, 이렇게 드셔야지. 그런 기회가 제공됐다고 합니다. 야,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김혜경 형사가 예능에 출연 많이 해봐서 그런 예능감 있는 게 아까 그 K-팝에 나오는 그 동작 따라하면서 이렇게 기념사진 찍은 것 같아요. 이렇게 촥 하면서. 네. 그리고 김치 찢어주는 것만 전달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서 가장 놀란 도구가 가위입니다. 외국은 다 칼로 하거든요. 우리 그래요? 네, 근데 우리 김치 가위로 썰어 먹고 그거 우리만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고요. 고기를 가위로 자르잖아요, 우리는. 네. 얼마나 편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가위로 김치 자르는 모습도 있어서 놀랐고요. 그래요? 대부분의 영부인들은 가면 대통령과 별도로 거기에 있는 교포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학교 방문을 하는데 네. 최근에 K-팝이라든가 K-푸드, K-컬처에 대한 위상이 워낙 높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 현지인을 만나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게 바로 김혜경 여사가 우리 K푸드의 우수성 그리고 자긍심을 널리 알리는 K푸드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괜히 저희가 어깨가 뿜뿜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왜 이런 흉악한 사건이 벌어진가 하면 기분이 참담해집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 21일 오전 11시 50분쯤에 서울 강남의 한 미술학원에서 모자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어떤 남성이 학원 건물 안으로 들어선 겁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모자와 마스크로 모습을 가린 채 등장한 남성의 모습입니다. 딱 봐도 수상한데요? 잠시 뒤에 남성이 나오던 여성을 강하게 밀치면서 난폭한 주먹질을 퍼붓습니다. 어머나. 여성은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남성은 머리채를 잡아서 바닥으로 내던지고 폭행을 이어가는데요. 세상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성은 흉기로 여성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최진봉 교수님 걱정되는 게 지금 저 여성분 안전한 거 맞아요? 무사한 거 맞아요? 걱정됩니다 지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저 50대 남성이 3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그 여성을 20대 여성 강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위협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너무 위험했던 사건이고요. 이후 여성은 목과 손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천만 다행이긴 한데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저거 사람이에요? 저 몹쓸이가 진짜 저 뭐하는 인간 진짜 저 당연히 잡았겠죠? 범행 후에 이 남성은 택시와 지하철을 바꿔 타며 도주했습니다. 찾아와서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은 경찰이 곧바로 추적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CCTV로 동선을 추적하면서 약 1시간 만에 지하철 6호선 망원역 승강장에서 뛰어 도망가네 저. 그렇습니다. 여러 경찰이 현장에 등장했을 것이고 이 경우 대부분 피의자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도 남성은 별다른 저항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 미수로 긴급 체포하였다는 의미는 구속영장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 악마 같은 인간이요. 호준 변호사님 저런 짓을 벌인 이유가 대체 뭐랍니까 세상에. 너무나 황당하게도 자신을 채용해주지 않아서 저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50대 남성이요. 지난달 이 학원에서 행정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 직후에 학원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에 남성이 학원 측에
재차 면접 기회를 요구를 했지만 이걸 거절당하니까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건 당일에도요, 남성이 학원을 직접 찾아가서 자신을 채용해달라고 설득을 시도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 경찰이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인간은 설령 채용됐다 하더라도 사고를 쳤을 가능성이 큰 인간이 어떻게 저런 심성으로 어디에 어떤 일자리를 구하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자기가 채용이 안 되면 내가 왜 채용이 안 된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몹쓸 인간 법의 무거운 철퇴를 받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잉? 최진봉 교수님. 네. 이거 제목이 혹시 저희 제작진이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중2 아들이면은 면허증도 없잖아요, 지금. 면허증이 없는데 운전을 하게 돼서 문제가 된 거죠. 어머나? 물론 이제 23일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네. 작성자에 따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에게 네. 차량 시동을 좀 꺼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뭐라고요? 그 과정에서요. 아들이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앞으로 밀려나게 돼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저 글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체 중학교 2학년 아들에게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저 작성자가 엄마거나 아빠거나 지금 그런 거예요? 작성자는 부모입니다. 이 아들이 차량에 갈 당시에 작성자는 집에서 아들과 차량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차 안에는 아들이 혼자 있었던 상태로 추정됩니다. 즉 집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아들에게 시동을 꺼달라고 부탁한 이후에 이 차량이 전방으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작성자의 차량이 앞차 후미를 들이받고 앞차가 전방 안전 볼라드에 부딪힌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아, 지금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볼라드와 차체가 닿은 방향이나 눌린 휠 상태 등을 감안하면 충격이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어른이 이게 부모가 또 할 행동이에요. 지금 아들한테 가서 아들 시동 좀 끄고 와. 이거 하재근 평 이게 부모가 할 말인가 이게 지금. 중학교 2학년한테 아무리 시동을 끄는 운전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동차 조작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제 조작을 맡긴 결과 결국 사고가 난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덧붙였습니다. 작성자가. 어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네. 피해 차주가 괜찮다고 해서 보험 처리로 진행하려 한다. 보험료가 많이 오르겠지만 어쩔 수 없다.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다친 사람 없어서 천만다행이다. 마음이 너무 쓰인 하루였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요. 허준 변호사님. 이 글 작성자가 덧붙인 말 어디에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대목이 눈꽃만큼도 없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지금 누리꾼들도 바로 그런 부분 지적하면서 공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 만약에 지금 이 시동을 켜둔 상태는 여전히 운전 중인 상태로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미성년자인데다 면허도 없는 아들이 조작을 했다는 것은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험 처리해도 되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큽니다. 누리꾼들이요. 미성년자라도 기어 조작한 즉시 운전행위로 간주되는 것이다. 보험사의 사실대로 얘기하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사고 구상권 청구 대상이다. 이런 의견들을 올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성자의 행동과 태도를 강하게 문제 삼은 댓글들도 많습니다. 상황에 의심을 제기하면서 중립 상태에서 시동을 켜둔 걸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뒷자리에 있던 아이를 운전석에 그러면 가라고 한 건가? 이런 의문들. 또 파손 정도를 보니까 단순한 접촉 사고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이 작성자 분은요. 일단 1차적으로는 피해 차주가 천사표인 게 일단 천만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저 상황 만약에 제가 저런 피해를 당했으면 대체 어떤 정신으로 아들한테 그것도 미성년자 아이한테 시동 끄라는 조작을 맡기냐 막 등등등 막 고함도 치고 아마 막 지금 막 노발잡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피해 차량 차주분이 천사표라는 게 일단은 너무 다행이었고 이 작성자분 가족한테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보험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료가 많이 오르겠지만 그 걱정을 지금 아주 태평하게 하고 있는 것도 웃기지만 그리고 보세요.
지금 어쨌든 피해 차량 차주는 내가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갔지만 이게 법적으로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연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니 만 14세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아들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무면허 운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부모가 시킨 일을 길지 않은 시간 수행한 사건이라 소년보호 처분이나 기소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경찰이 굳이 입건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반면 부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교사죄로 처벌됨이 자명합니다. 달리 항변할 방법이 없고 작성자는 이와 같은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허준 변호사님, 제가 몹쓸 가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차되어 있는 남의 차량 들이받고 그 차가 밀려서 앞에 있는 볼라드를 들이받는 정도에 그쳤게 천만다행이지. 저 시동 끄는 이 조작을 하다가 오조작이 나서,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도 보행자가 많잖아요. 사람을 취했으면 어쩔 뻔해서 이거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얘기가 또?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인 사고가 났다고 하면 형사처벌 범위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 분석해 주신 대로 나이에 따라서 보호 처분이 될지 아니면은 성인도 처벌 가능한 어떤 형사처벌 과정으로 계속 재판을 받을지, 이 부분은 그 인명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도 함께 처벌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다 멋진 부모, 완벽한 부모 아니에요. 부모로서 모범 보여야 된다는 게 뭐예요? 춥고 귀찮고 나가기 싫어도 본인이 먼저, 부모가 먼저 모범 보여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성년자 아이들한테는 운전 조작을 맡기는 게 아니야. 아빠가 갔다 올게, 엄마가 갔다 올게. 바로 그게 산 교육인 거예요. 정말로 앞으로는 정말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